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교재 열어봐봐. 10번. 어이. 어이. 자네가 10번 지문 크게 읽어줘봐. 애들 다 끼게 낭낭하게 읽어봐. 이진 남북소 시대에서 당나라 때까지 10번 지문이야. 일반 백성들의 정신생활에서는 도가 사상과 불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비해 유학의 성격은 해석 위주의 훈구학적 학풍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따라서 관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스탑. 관학 동그라미. 관학이란 말은 국가가 주도하는 학문이란 뜻이야. 과거 시험을 주로 이거로 봤다 이런 뜻인 거지. 그지?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학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계속 형식적인 예교의 역할만 했을 뿐이다. 예교란 건 예절교육이란 뜻인 거죠. 그죠? 그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 송대에 들어와 도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유학자들은 선진의 유학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유학이 탄생한다? 신유학이 탄생한다. 되겠나? 오케이. 동그라미 1번 계속 갑시다. 성인이 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는다. 성이 되는 것, 인격을 완성하는 걸 학문의 목표로 삼는다. 맞는 얘기죠. 그죠? 화살표 찍. 그래서 보통 성리학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성이 되는 게 학문의 목표야? 인격 완성 학문의 목표야? 이런 걸 위기 지학이라고도 부른단다. 해석해볼까? 이때 기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무슨 기자인 줄 알아? 몸이란 뜻이야. 몸. 뒤에도 내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나올 텐데 한자말에서 몸기자고 사람인자 둘 다 사람을 지칭한단다. 몸기자 사람인자 둘 다 사람을 지칭하는데 기자고 인자가 동시에 나오잖아. 그럼 기는 누굴 말하냐면 자기란 뜻이 돼. 이는 누굴 말하게 돼? 타인이란 뜻이 돼. 다시. 기자고 인자가 같이 나오면 기는 누구라고? 자기야. 이는 누구라고? 타인이야. 위기, 지학. 누구를 위하는 학문이다. 자기를 위한 학문이다. 자기의 뭐? 인격? 완성을 위한 학문이라 그래서 성이 되게 학문을 위기지학이라고도 부른단다. 되나? 되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뭐라고 말할까? 임지학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되나? 그럼 이 말도 해석이 되겠네? 수기, 치인. 누구를 수양하고 자기를 수양한 다음에 누구를 다스린다?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란다. 되나? 오케이. 성이 되는 건 학문의 목표로 산다. 맞는 말이죠. 2번. 계속. 인간의 순수한 봉성이 곧 하늘의 이치라고 본다. 화살표 찍. 세 글자로 쓰면. 성, 즉, 리. 되겠냐? 오케이. 그 다음 3번. 인간의 욕심을 부정하여 인욕의 제거를 강조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 주자가 볼 때 인간의 욕망은 어쩔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다. 되나? 그래서 내가 존철리 인욕할 때 거자를 조절이라고 해석했던 거지. 그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무조건 욕망을 부정했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란다. 됐어? 그래서 3번은 틀렸다. 그 다음. 원대 이후에 관학으로 되어 크게 높아졌다. 원나라 이후에 계속해서 성리학, 주자학이 관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거 시험 볼 때 중요한 학문이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야. 되나? 아까 주자학이 원나라까지 계속 간다 그랬지. 오케이? 그 다음.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전해져 많은 영향을 주었다. 화살표 찍. 고려 말에 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그 새로 뜨는 사대부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었던 것이죠. 그죠? 좋아. 그 다음 11번 문제. 그 뒤에. 어이. 자네가 읽어줘. 박스 안에 크게 읽어봐. 어디까지나 자력적 자주적인 견지에서 널리 학문을 하고 물리를 탐구하며 지식을 얻는 데 국물치지의 의의가 있다. 사물의 이는 연구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지만을 가지고서 물리를 채식한다는 것은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잘 안 후에 행해야지 알지 못하고 행함은 망동이며 경거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학을 말하고 있는 거야? 주자학 설명을 하는 거지. 되냐? 되냐? 질문. 이 지문 보고 어딜 보고 주자학인 줄 알았나? 경물치 보고 주자학인 줄 알았다면 그 수준이 심히 천박한 거란다. 주자학이라는 걸 보여주는 특징은 다른 데 있단다. 잘 안 후에 행해야지.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이게 뭐야? 선지, 후행. 이거 보고 알았으면 조금 하는 거란다. 주자학인 걸 보여주는 다른 특징이 있어. 어딜 보고 주자학인 줄 빠갈 수 있을까? 물리야. 뭐의 이치야?
만물의 이치, 사물의 이치라는 뜻이지 않냐? 이해가 되나? 물리라는 말을 보고 아 사물의 이치를 말하니까 이거 누구구나? 주자구나라고 알았다면 제대로 하는 거란다. 됐어? 고개 들어봐. 경물치라는 말은 이거 주자 혼자 쓴 말이 아니야. 주자 혼자 이 말을 쓰는 게 아니야. 사실 경물치라는 말은 주자가 태어나기 거의 1000년 전에 경물치자 1000년도 더 됐지. 1000년 더 전에 경물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학의 기본 경전 중에 사서 삼경이라고 들어봤나? 사서가 뭔고? 네 가지 책인데 사서가 뭔고? 노노, 맹자, 숭어는 무슨 숭어야? 노, 노노, 맹자, 중용, 대학 이 네 권의 책을 사서라고 말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을 주역이라고도 말하지. 이 세 권의 경을 삼경이라고 불러서 사서 삼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서 중에 노노, 맹자, 중용, 대학,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대학이라는 책에 이미 경물치라는 말이 나오니까 사실은 경물치라는 말은 주자가 혼자 쓴 말이 아니라 모든 유학자가 다 쓰는 말이야. 모든 유학자가 이 말은 다 쓴다는 거야. 심지어는 누구도 이 말을 쓰냐면 심지어는 양명도 이 말을 쓴단다. 양명 책에 보면 경물치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모든 유학자가 이 말은 다 쓴다는 거야. 그러므로 경물치지만 가지고 섣부르게 누구라고 판단하지 말거라. 주자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경물치지 말은 모든 유학자가 다 쓰고 누구도 쓰니까 양명도 쓰니까 이것만 가지고 주자다라고 판단해서는 천박한 수준이라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됐어? 됐어? 근데 너희는 여기까지 하는 거야. 양명도 경물치를 썼고 주자도 경물치를 썼지만 양명이 경물치지할 때 지와 주자가 경물치지할 때 지가 내용이 다르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되나?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양명이나 주자나 다 쓴다는 거야. 알아듣겠어? 됐어? 동그라미 1번 계속. 1번 맹자의 성선설 하나. 어떠냐? 주자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럼 본성에 뭐가 있을까? 하늘에 이치가 있으니까 하늘에 지은 순선 무악이니까 성선설이라고 말겠지.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했다 이래겠지. 그게 들어봐. 양명은 성선설이야 성악설이야? 양명은 성선설이지. 왜? 마음에 뭐가 있을까? 하늘에 이치가 날 때부터 있으니까. 됐어? 그러므로 주자와 양명 둘 다 맹자 계승이다 순자 계승이다. 둘 다 맹자 계승하는 거야. 둘 다 맹자를 계승했는데 계승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됐어? 둘 다 성선설을 계승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좋아. 1번은 틀렸어. 그 다음. 선지식 후실천의 논리를 전개한. 오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물에도 하늘의 이치가 있다고 보았다. 야, 3번 얘기 누구랑 비교해서 쓴 문장이야? 양명과 비교해서 쓰고 있는 거지. 양명은 어디에만 이치가 있다고 봤는데 인간에게만 이치가 있다고 봤는데 주자는 사물에게도 이치가 있다고 봤다. 되지? 그 다음. 신구학적 학문 개량에서 탈피하여 유학을 새롭게 발표. 그래서 무슨 유학이라고 불렀다? 신유학. 그 다음. 세계는 이와 기의 두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을 내세. 오케이. 됐습니까? 좋았어. 12번 문제. 그 뒤에. 자네가 12번. 제심 읽어줘봐. 만물은 먼저 마음이 있으면 왜 이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 마음이 본性그 자체이며 양지. 스탑. 여기까지 읽고도 누군지 알죠? 마음속에 이치가 있다. 심즉 리 무슨 학이구나. 양명학이구나. 써봐. 화살표찍 어느 시대 나왔는데? 양명 언제 나왔는데? 화살표찍 뭘 까고 나왔는데? 주자 비판. 오케이? 좋아. 동그라미 1번 바로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1번 읽어주세요. 조선의 강학파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맞지? 모르지? 강화학파 동그라미. 강화학파 동그라미 옆으로 화살표찍. 소론 일부. 소론, 노론, 소론 할 때 소론 일부. 고개 들어봐. 국사를 지금 어디까지 배웠나? 다 배웠나? 좋아. 동서 붕당은 배웠나?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다음 동인이 어떻게 갈라지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북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가 광해군 때죠. 서인이 남인하고 손잡고 북인을 박살냈어.
그걸 뭐라 그래? 인조반전이라 그래. 좋아. 확인됐어. 역시 또 모르는군, 근데. 거기 나중에 나한테도 설명을 또 들을 기회가 있을 거고, 국사 공부할 때도 다시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서인이 남인을 멸할 때 둘로 갈라지는데,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단다. 노론이 권력을 잡고, 노론이 독주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서인 중에 소론이 밀려났어. 이 밀려난 소론 중에 일부 학자들이 양묘학을 연구한 학자도 있었는데, 밀려난 소론 중에 일부 양묘학을 연구한 학자들을 조선에서 강화학파라고 불렀다. 상식으로 알아도. 왜 이름을 강화학파라고 불렀을까? 강호도 근처에 살고 있었어. 그 친구들이 정제들하고 아마 국사책에도 나올 텐데, 정제들을 중심으로 이 소론의 일부 학자들이 강호도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정제도 강호도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양묘학을 연구해서 그들을 강화학파라고 불렀는데, 정리하면 조선의 양묘학자들 무슨 학파라고 부르더라? 강화학파라고 부르더라. 자, 핵심은 이거야. 설명을 들어보니 양묘학은 조선에서 주류라는 거야? 비주류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양묘학은 조선의 비주류였다는 거야. 그럼 조선의 주류는 뭐였다는 거야? 주작, 성리학이 주류였고 양묘학은 비주류였었고, 이 비주류 일부 양묘학자들을 무슨 학파라고 불렀다? 강화학파라고 불렀다. 국사랑 연결시킬 때 자주 내는 복이니까 꼭 봐둬야 돼. 그 다음 계속. 양심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만 인격이 완성된다고. 양묘학 맞죠? 양심을 실천하는 것까지 밑줄. 양심을 실천하는 것 밑줄. 세 글자로 써봐. 이게 취향지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 그지? 좋아. 그 다음. 하늘에 이치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다고 봤다.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문장이야? 주자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그지? 주자는 어디에도 이치가 있다고 봤는데, 만물에게도 이치가 있다고 봤는데. 그지? 그 다음. 인격 수양을 위한 객관적 지식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객관적 지식이라고 말하면 누구야? 주자의 기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해가 되냐? 아, 되는 거요? 예. 그 다음. 삶은 행함과 만남으로서만 완성된다는 지행합일성을 주장한다. 오케이. 그 뒤에. 자네가 13번 문제. 제시문. 지화행은 본래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후대의 학자들이 이것을 둘로 나누므로써 지혜의 논치를 잃어버렸다.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다. 효도의 이치는 다만 마음에 있을 뿐. 스탑. 효도의 이치는 어디에 있을 뿐이니? 그럼 너희는 감이 딱 오는 거지. 마음에 있을 뿐이니. 심즉 리. 그래도 못 알아듣는 놈들을 위해서 수능 문제를 얼마나 친절하게 내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 마음이 곧 입니다. 오케이. 되겠나? 무슨 학이구나? 양명학 이것들이. 무슨 학이구나? 양명. 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주장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아주 뒤집어진다. 양명학이다. 기억. 인간의 기질을 변화시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인간의 기질을 변화시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다. 했다. 이건 사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주자를 설명하는 거란다. 이때 기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설명을 안 했나 모르겠다. 기란 육체적인 걸 말해, 정신적인 걸 말해. 육체적인 걸 말해. 리는 원리적이고 정신적인 걸 말해. 그럼 기질을 변화시킨다는 건 육체에 들어있는 감정과 욕망을 조절한다는 뜻이야. 이거 조절해서 본래 하늘의 선한 본성을 실현시키는 것. 주제의 논리인데 기억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일단 양명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그 다음. 현실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취했고 불신 신념과 자유를 중시했다. 현실에 대한 방관적 태도. 현실, 도피.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청담사상을 말하는 거란다. 청담사상. 우린 그걸 다른 말로 심오한 학문. 뭐라고도 불렀지? 현학이라고도 불렀지. 그지? 좋아. 그 다음. 인간의 마음의 힘은 참된 삶을 실천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오케이. 이게 심증리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 다음. 이론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지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지선이 무슨 말이야? 지극히 선한 경지, 인격 완성의 경지. 이론적 학습이 없어도 뭐만 하면 양심대로 실천하면. 그러니까 답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겠다. 됐나? 고개 들어보시오. 유학 몇 단계까지 배웠습니까? 4단계까지 배운 거 해봐. 1단계가 뭔데? 선진유학. 2단계는 한당, 훈구학. 3단계 훈구학 까고라고는 신유학. 다른 말로 주자학. 다른 말로 성리학. 4단계는 주자를 까고라고는 양명학. 5단계는 주자와 양명을 싸잡아서 까는 학자들이 나왔어. 주자도 까고 양명도 까는 거야.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성즉 리면 어떻고 심즉 리면 어떠냐? 아니 본성의 이치가 있으면 어떻고
마음에 이치가 있으면 어떠냐? 생각을 한번 해봐.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 마음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 이거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어떻게 증명해? 본성에 이치가 있는지 마음에 이치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증명해? 증명도 못하는 이 구름 잡는 논쟁들.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 이제 때려치우자는 거야. 이 구름 잡는 논쟁 때려치우고 이제 현실적인 학문하자는 거야. 증명할 수 있는 학문하자는 거야. 백성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학문하자는 거야. 그리고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친구들은 사실적 증거와 증명을 중시했는데 사실적 증거하고 증명을 중시했던 그 중국의 학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증학이라고 부릅니다. 또 해볼까? 고증, 이때 증이 무슨 뜻일까? 증명, 증거 이런 뜻이야. 고는 고찰한다 그러지 왜? 연구한다. 증명을 중시한다. 증거를 중시한다 이런 뜻이야. 사실적 증거를 중시하겠던 양반들. 그분들을 중국에서는 고증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증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슬로건이 뭐냐면 이들의 슬로건이 이거야. 올바름이란 도덕이나 명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올바름이란 사실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데서 올바름을 찾아야지 명분에서 올바름을 찾으면 안 된다. 다시 이들의 슬로건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데서 올바름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 슬로건을 우리는 이렇게 쓴단다. 그걸 실사고시라고 부른단다. 해석해볼까? 실이 뭘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사는 사실적인 걸 말하는 거야. 일사대 사실을 말하는 거야. 실질적,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데에서 구는 구하자. 뭘 구하자야? 시. 왜? 시비를 가린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때 시인데 시가 발을 시자야. 비는 그릇됐다는 비야. 그러니까 시비를 가린 건 옳고 그름을 가린다 이 말인데 시가 올바르다는 뜻이야. 됐어? 다시 해석해봐. 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에서 구하자. 뭘 구하자? 올바름을 구하자는 거야. 도덕 명분 찾지 말고 현실과 사실 속에서 올바름을 구하자는 정신. 그게 뭐의 정신이다? 고증학의 정신이다. 되나? 느낌이 빡 오지? 저 고증학은 조선의 모의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겠다. 조선 시락에도 이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다. 되나? 이 고작이 청나라 때 나오는데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다시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뭐랄까? 고려 말 조선 초를 뭐라 그래? 려말 선초.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뭐라 그래? 명말 청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명말 청초에 등장하는데 그걸 고증학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국의 실학이라고 말해도 무방하겠다. 됐어? 고증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골 때리는 문제에 부딪혔어. 이 사람들은 사실적 증거를 중시하는데 이 사실적 증거를 중시했던 고증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료를 못 믿겠는 거야. 문헌을 못 믿겠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말이야. 책을 다 손으로 쓰지. 인쇄술이 발달 안 했으니까 손으로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종이에다 쓴 책은 한 100년 지나면 책이 너덜너덜 없어져 버리지. 그럼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책을 보존하려면 그 책을 어떻게 해야 돼? 베껴야 돼요. 다시 써서 베껴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한두 글자도 안 보면 이 어마어마한 글자를 베끼다 보면 글자가 중간에 틀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중간에 글자가 빠질 수도 있지. 한자는 뭐가 없는 줄 알아? 띄어쓰기가 없어. 한자는 띄어쓰기가 없어. 그래서 한자는 중간에 글자가 빠지잖아? 그러면 뜻이 확 달라져. 중간에 글자 한자 바뀌잖아? 해석이 확 달라져. 이게 한자인데 중간에 글자가 빠질 수도 있고 글자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이에 써서 몇 번씩 옮겨 쓴 기록을 못 믿겠는 거라. 그래서 믿을 만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는데 믿을 만한 기록을 찾던 이 친구들 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몇 번씩 옮겨 쓰지 않고 오리지널 원본 그대로 남아있는 거. 이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오리지널 원본에 남아있는 건 종이에 쓴 게 아니야. 어디다 쓴 거야? 돌에 새기거나 금속에 새긴 것들이야. 돌이나 금속에 새긴 문자들은 원본 그대로 남아있지 않냐. 그래서 돌과 금속에 새긴 그런 문자들을 연구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고증해내기 시작했는데 돌, 금속에 새긴 문자를 연구한다. 이걸 뭐라 그래? 금속학. 바로 이 고증학에서 금속학이 발달하게 된단다. 되나? 조선 금속학의 대가가 누구야? 추사 김정희 선생인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바로 중국의 고전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던 분이란다. 이해가 됐어? 됐어? 오케이.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된다고 봐. 그럼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 연습 문제로 가봐.
연습 문제로 가면 15번, 17페이지 15번 각자 빨리 풀어봐. 가가 무슨 학인고? 혼구학. 나는 양명학. 되겠냐? 다는 고중학. 라는 성리학, 주지학. 됐어? 순서 잡아봐. 뭐가 제일 먼저야? 가.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됐나? 오케이. 답은 뭐야? 5번이 맞는 말인가? 넘어가도 좋겠나?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유학을 중심으로 중국의 왕조선에서 사상의 흐름, 전체 흐름 한번 쫙 잡았는데 이제 사상가들로 돌아가 보자. 유학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공자님이야. 공자 사상을 정리해 보자고. 공자 사상이 방대하지만 네 가지로만 내가 뼈다구를 잡아줄 건데 공자 네 가지로 정리할 테니까 지금 머리로 착착착착 정리하고 따라와. 1번. 공자의 시작은 공자의 포부야. 공자의 꿈이야. 청년 시절부터 공자가 키웠던 포부가 있어. 청년 공자의 꿈. 공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잖아. 안정된 시대라서 혼란스럽다 했어.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야.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질 때 공자가 살고 있었어. 더군다나 공자는 출신 배경이 아주 불우하게 태어났던 친구야. 의외로 공자의 출신 배경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공자 아주 불우하게 어릴 때 자랐어. 사생아로 태어나. 사생아가 뭔지 알아? 사생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야? 아, 모르는구나. 사생아란 말은. 굴사라니. 그러면 생은 뭐야 그럼? 사생아라는 말은 사가 그때 사자는 공적, 사적 그럴 때 사야. 사사로울 사자야. 그러니까 사적으로 태어난 자식이란 뜻이야. 공적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다. 무슨 뜻이겠냐? 그렇지. 첩이나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이란 뜻인 건데 공자가 사생아로 태어나. 사마천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사기를 쓴 그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공자 아버지가 숙량흘이라는 사람인데 내 옛날에 공자 공부할 때는 이것도 한참 고민했다.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고? 숙량흘이야. 숙량흘. 아버지 성이 뭐야? 숙 아니면 숙량이겠지. 공자 성이 뭐야? 공씨잖아. 아, 공씨일 거 아니야. 이런. 맹자는 성이 뭐야? 맹씨지. 순자는 성이 뭐야? 순씨야. 장자는 성이 뭐야? 장씨지. 노자는 성이 뭐야? 노자는 이신데.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숙량을 나중에 한번 연구해봐. 왜 아버지하고 아들이 성이 다를까? 내 옛날에 이것도 꽤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어쨌거나 사마천이 이렇게 써놨어. 아버지 숙량을이 공자를 낳았을 때 나이가 60이었대. 대단한 늙은이야. 지금부터 2500년 전에 60 먹은 노인네가 아들을 낳는 거야. 더 놀라운 건 그때 공자 엄마야. 공자 엄마가 안징제라는 여잔데 안징제. 공자 엄마가 공자 낳았을 때 나이가 20살이었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공자 아버지를 원조교제의 원조라고 불렀었는데 60 먹은 공자 아버지가 20살 먹은 처녀를 꼬셔서 사마천에 쓰기를 들판에서 결합했다 이렇게 써놨다. 들판에서 결합하고 아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공자 아버지가 떠나. 공자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 미혼모의 자식으로서 어릴 때 아주 천대받고 불우하게 자라. 근데 아주 똘똘했었던 것 같아. 이 똘똘했던 공자가 불우하게 자라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키웠던 꿈이 있어. 그 공자의 포부가 뭐냐면 개판인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인간적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보는 것.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게 공자의 꿈이란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이상 사회 건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보는 것. 이게 공자의 꿈이었던 거지. 내가 공자 꿈 얘기할 때마다 가끔 하는 얘기인데 니네 꿈은 뭐야? 한 번 살다 가는데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살겠지, 그지? 뭐 우리 집 개 집 하나 지어주는 것도 꿈일 거고, 우리 식구들 알록달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 하나 짓고 사는 것도 꿈일 거고, 떼돈 벌어가지고 요트 같은 거 하나 사서 평생에 탱자거리고 사는 게 꿈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꿈들이 있을 텐데 니네 꿈은 뭔지 한번 생각해봐. 나라면, 아니 내 생각에는 저런 꿈도 괜찮은 것 같아. 세상을 건설하는 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꿈. 내 집 짓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보는 꿈. 이런 꿈 정도라면 꿔볼 만한 꿈이 아닌가 싶은데 공자의 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거야. 근데 공자는 이 새로운 사회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새로운 사회는 모두가 더불어서 평등하게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했어.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사회, 그 공자가 어떤 그 새로운 사회를 대동이라고 부른다. 대동,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사회, 그게 공자는 이상사회라고 생각했던 거지. 대학에 들어가면 다양한 축제에 참여할 기회들이 생길 텐데 대동제, 그때 대동이 공자에서 나오는 말이야. 대동, 더불어 즐기는 축제라는 뜻인 건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 그게 공자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회였던 거지. 그리고 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는 거야.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들, 선생은 선생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누구나 자기 이름에 맞게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게 공자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이름에 맞게 그걸 공자에 뭐라고 그래? 그걸 공자의 정명이라고 불렀던 거지. 정이 무슨 정이야? 다른 정. 명은 뭐야? 그럼 이름에 맞게라는 뜻인 거지. 되나? 이름에 맞게 자기 역할에 충실한 그런 사회,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공자의 꿈이었단다.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게 개파해졌을까?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졌을까? 이제 두 번째 나와야 되는 건 세상이 병든 원인이야. 병의 원인을 알아야 이 병을 또 고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나오는 건 병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인데,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해. 세상이 병든 근본 원인은 바로 이거래. 이 세상이 개파된 건 이것 때문에. 니나 내나 우리 마음의 도덕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의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는 결국 개파됐다는 게 공자의 진단이야. 세상이 병든 원인, 개개인의 도덕성의 타락이 문제라는 거야. 봐보라고. 원인 진단 나왔어. 세상이 병든 원인 나왔어?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올 순서야? 대책, 해결책이 나와야지. 대책.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나? 대책은 뭔가? 원인이 뭐라고? 중얼중얼 해봐. 원인이 뭐라고? 개개인의 도덕성이 타락해서 문제야. 그럼 대책은 뭐야? 그럼 개개인의 도덕성을 어떻게 하면 돼? 회복하면 되는 거지. 이게 타락해서 문제니까 이거 회복하면 그러면 세상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우리 마음속의 도덕성을 회복한다. 우리 마음속에 이 도덕성을 회복한 그 마음을 공자는 한 글자로 뭐라고 불렀던 거야? 그걸 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우리 마음의 도덕을 회복했을 때 그 마음을 바로 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뭘 회복하면, 인을 회복하면 세상은 올바른 사회, 이상사회가 될 수 있다고 공자가 생각했던 거지.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속에 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왕은 힘으로 통치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백성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왕은 힘으로 누르면 안 되고 뭐로 정치해야 된다는 거야? 덕으로 정치해야 된다는 거야. 왕이 덕으로 정치해줘야 백성은 도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왕은 덕으로 정치해라. 이걸 뭐라고 해? 그걸 덕치라고 불렀던 거지. 뭐로 정치한다고? 덕으로 정치할 때 백성은 도덕을 회복할 수 있다. 공자는 이렇게 봤던 거란다. 되나? 돼? 마지막. 네 번째. 그럼 도대체 인이 뭐냐? 인의 뜻이 뭐냐? 인이 뭐길래 인만 회복하면 이상사회가 된다는 거 아니야? 인을 회복하면 이상사회가 된대. 인이 뭐냐? 이게 마지막 문제야. 도대체 인이 뭐냐? 공자가 말한 인은
뜻이 무지하게 많단다. 난 논어를 늦게 공부했는데, 내 대학원 다닐 때 논어 공부했는데, 논어 공부보다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 공자 정말 짜증나는 인간이야. 난 한문을 많이 몰라서 한문 공부하고 또 버거운데, 이거 아주 깝깝한 인간이야. 어느 날 제자가 공자한테서 물었어. 선생님, 인이란 뭡니까? 내가 드디어 긴장했어. 논어의 핵심 인이 나오는구나. 공자가 대답하셨어. 인이란 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네 형제를 아끼는 것이다. 내가 밑줄 쳤어. 생각보다 단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아껴라. 이거 밑줄 딱 쳤어. 며칠 뒤에 다른 제자가 가서 물었어. 선생님, 인이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아껴라. 이래야지 일관성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다음날 대답이 달라져요. 인이란 인간적인 것이니라. 인의 뜻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인간적인 밑줄 쳐놨어. 다음날 다른 제자가 가서 물었어. 선생님, 인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대답이 달라져. 인이란 이기심을 억제하는 것이다. 인의 뜻이 세 가지가 있구나. 그 다음날 제자가 물었어. 선생님, 인이 뭡니까? 대답이 또 달라져. 인이란 능히 좋아할 걸 좋아하고 능히 미워할 걸 미워하는 것이다. 인의 뜻 네 가지. 그 다음날 제자가 또 물었어. 인이 뭡니까? 또 대답이 달라져. 이 대답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논에만 58가지가 나와. 아주 지겨운 인간이야. 제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계속 달라지는 거야. 나중에 내가 공자를 이해하게 됐어. 왜 공자는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마다 대답이 달라졌을까? 내 생각이야. 각각 제자에게 맞게 인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아. 각각 제자에게 맞게 인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 같아. 공자에 뛰어난 제자가 몇 명 있었을까? 72명 있었대. 72명의 뛰어난 제자 중에 58명이 와서 물을 때마다 대답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이유는 아마 제자에게 맞게 설명하고 달라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58가지를 공부할 수는 없지만 인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것도 내 생각이야. 공자의 대답이 계속 달라지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속엔 공통된 핵심이 있어. 계속 다른 말하는 것 같지만 공통된 핵심이 있어. 그 인의 공통된 핵심. 이걸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의 공통된 핵심을 나는 이렇게 해석해. 사랑이야. 공자가 말한 인은 결국 사랑이야. 공자가 말한 인은 결국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거야.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만나는 데가 여기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예수께서 주시는 목숨 바치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가시면서 예수가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뭐야? 네? 우리 방에 기독교 신자가 없다 그랬나? 그 새로운 계명이 뭐야? 십계명이야? 십계명을 주려면 예수는 세상에 올 이유가 없었단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도 없었단다. 11줄 내라고 가르치려고 세상에 왔을까? 그런 거 가르치려면 예수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없었지. 예수가 목숨 바치면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서 말씀하시길 대자 대비 대승의 밝은 길이 모든 생명을 내 생명으로 아끼는 마음,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인류가 근본적인 평화를 찾는 방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간혹 수능에서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내지만 간혹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 이런 문제를 내시는 분도 있으니까 알아는 둬. 공자가 말하는 사랑, 공자의 인도 사랑인데 공자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구별하라고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 공자가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예수가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렇게 구별해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 예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공자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알아만 둬. 이런 문제 수능에서는 절대로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공자가 말한 사랑은 조건적이고 예수가 말한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런 해석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해석에 반대하시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나야. 난 그런 해석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 예수가 말한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공자가 말하는 건 조건적이라고? 성경은 잘못 읽은 친구들이 헛소리하는 거라고 나 생각해. 예수는 내가 읽은 성경에서 본 예수님은 절대로 무조건적이지 않아. 기독교 신자는 내 말 듣고 오해하지 마. 나 항의 메일도 가끔 받는데 오해하지 마. 내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여러 번 충격받았단다. 여러 번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욕쟁이라는 거야. 와, 이 양반 욕 기똥차게 잘해. 입에 붙은 게 욕이야. 욕도 보통 욕하는 게 아니야. 막 쌍욕들을 퍼부대. 예수는 욕하면 뭐라고 욕하는 줄 아냐?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예수가 제일 잘하는 욕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 유태인들한테 독사는 뭘 상징할까? 사탄을 상징해. 악마를 상징해. 하와로 유혹한 게 뱀이야. 독사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야. 우리는 삐키야 무슨 자식이야? 개자식은 좀 인간적인 맛이나 좀 있잖아. 독사의 자식. 이렇게 욕을 퍼부으신 예수가 무조건적이다?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개혁성경 한국말로 성경 번역 정말 거지같이 해놨는데 최근에 나온 성경들은 그래도 비교적 나아. 옛날 성경 보면 외식하는 자. 나는 옛날에 그 말 뜻을 몰라가지고 왜 갑자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까? 이해가 안 됐었다. 외식하는 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포크라이트라고 되어 있어. 히포크라이트. 위선자들아. 외식, 바깥을 장식한. 예수가 바깥을, 속은 썩었는데 겉만 뻔드레야. 이런 뜻인 거란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예수가 말하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회칠한 무덤. 예수가 잘한 역 중에 하나야. 회칠한 무덤이 뭐야? 겉에는 하얀 석회를 발라서 깨끗하고 하얘 보이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들어가는 이 더러운 놈들아. 이런 얘기지. 이렇게 욕을 퍼부어대는 예수가 무조건적이라고? 내가 두 번째 봤던 충격은 예수가 싸움을 잘한다는 거야. 신약 성경 나중에 천천히. 난 구약 성경은 재미는 있는데 감동적이진 않고 신약은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주는데 예수가 싸움한다고? 나중에 한번 읽어봐.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인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일이었을 거야. 성전에 갔던 예수가 분노하셔. 왜 분노하냐면 장사꾼들을 보고 분노하는 거야. 거기서 새들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돈놀이하는 장사꾼들을 보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분노해서 그한테 소리 지른다고. 나가라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니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나가라고 소리 빽 질러. 그때 예수가 몇 살인 줄 알아? 30 간 넘었을 때야. 예수는 시골 촌놈이야. 시골 촌놈이 30 간 넘어서 예루살렘에 왔고 나가라고 소리 빽 질렀어. 근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놈들은 백이 있을까 없을까?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귀족 계급이었어. 그들이 백을 봐주고 있는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들이야. 30살 간 넘은 놈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소리 막 치면서 나갔겠냐? 안 나갔겠지. 네가 뭐야 자식아 뭐 이랬겠지. 그리고 안 나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대상을 엎어버린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어버린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덤비겠지. 생각을 해봐. 미친놈이라고 덤빌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가 뭘 빼드냐면 채찍을 빼들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아. 상상을 한번 해봐. 여럿이 덤벼. 예수는 혼자야. 채찍 들고 때리는 거야? 난 최소한 황비용급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예수가 싸움을 못했으면 누가 쫓겨났을까? 예수가 쫓겨났을 거야. 근데 성경에 예수가 때려서 내쫓았다고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가 무조건적이라고? 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마.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야. 뭘 구별하시냐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과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순종하고
포용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난 이걸 모르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가 말하길 이해할 걸 이해하고 아니할 걸 아니오라 라고 말하는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사실 이거 구별 못할 때가 많아. 정작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걸 찾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 마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오해하고 싶어하지. 그리고 말로는 막연한 사랑을 말하고 예수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에 복종하고 무엇에 저항할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말한 이 말, 무엇에 복종하고 무엇에 저항할 것인가. 대학 들어와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편지에 나오는 말인데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 낙지한테 결국 감옥 생활하다가 히틀러 시절에 이제 감옥에서 옥사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편지에 나오는 구절이야. 무엇에 복종하고 무엇에 저항할 것인가를 모르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는 게 그 목사님의 얘기인데 돌아가서 그러나 어떤 선생님들은 예수는 무조건적 공자는 조건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모의고사 볼 때 참고는 해라 순위에는 절대로 안 나온다. 자, 두 번째 진짜 공자가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어디냐면 공자가 말하는 공자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여기에 있단다. 공자는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감정의 출발이 어디냐. 사랑하는 감정, 사랑하는 마음의 출발점은 내 부모에 대한 사랑이래.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이래. 내 부모와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사랑의 감정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부모를 사랑한다 한 글자로 뭐라 하노? 그걸 효라 그러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 글자로 뭐라 하노? 그걸 제.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사상이야? 효제 사상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다. 됐어? 됐어? 7번. 효제 한 글자로 뭐야? 인. 이해가 되나? 효제가 한 글자로 인인 거야. 오케이? 인의 출발점이 효제라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우린 공자를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한다고. 공자가 말씀하시는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 가족에 대한 사랑. 자기 핏줄에 대한 사랑, 혈연적인 사랑에서 출발한다. 공자 사랑은 가족적, 혈연적인 사랑에서 출발한다. 이건 공자의 특징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이해가 됐나? 그런데 공자가 이래 말씀하시자. 공자를 아주 심하게 까는 철학자가 등장하셨어. 공자가 사랑은 효제가 출발이라고 말하자 이거를 심하게 까는 철학자가 등장했는데 그분은 진짜 공자를 심하게 깠어. 그분이 공자를 깔 때 이렇게 까. 공자라는 인간은 그 소갈딱지가 좁기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놈이다. 공자를 밴댕이라고 까신 분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분 얘기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분은 이렇게 말해. 아무리 숭악한 강도놈도 지부모, 지새끼 먼저 챙기는 마음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도둑놈도 지부모, 지새끼들 먼저 챙기는 마음은 들 수 있다는 거야. 도대체 내 부모, 내 새끼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한다. 있다고 심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그저 가족 이기주의라는 거야. 이런 식의 가족 이기주의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와? 어떻게 이상적인 사회를 가지고 와? 웃기지 마라.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 부모, 내 새끼, 내 형제 먼저 챙기는 심보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 식구와 남의 식구를 차별하지 않는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지 내 식구 먼저 챙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순간 이건 이미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공자를 까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공자를 까신 분, 그분의 조남이 묵적선생이야. 이 묵적선생을 훗날 뭐라고 부르냐면 성이 뭐야? 묵시야. 그래서 뭐라고 불러? 이분을 묵자라고 부르고 묵자와 그 제자들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 그걸 묵가라고 부르게 된다. 묵적선생 말씀하시길 진정한 사랑은 내 가족, 남의 가족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다. 차별하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묵적이 말하는 사랑이지. 이걸 한자로는 겸애라고 말하는데 그냥 차별 없는 사랑, 묵적이 강조하다. 기억해두면 이렇게 해서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다.
묵자 좀 뒤에 등장한 게 맹자인데 혹시 이런 문장을 들어본 적 있나? 근묵자는 흙이요. 근주자는 적이다. 난 이걸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다시 근묵자는 흙이요. 근주자는 적이다. 안 되겠다. 다시. 그는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묵은 먹 있지 먹. 어? 그래서 이 먹으로 그린 그림을 뭐라 그래? 숭화 그러잖아. 근묵자 뭐에 가까이 가면 먹에 가까이 가면 흙 무슨 색깔에 물들고 검은색에 물들고 근주자 주는 자줏빛 할 때 주 붉을 주자야. 근주자 뭐에 가까이 가면 붉은 것에 가까이 갔으면 적 무슨 색깔 되기 쉽다. 빨간색에 물들기 쉽다. 되나? 들어는 본 적 있냐? 아, 못 들어봤냐? 맹자가 한 말인데 난 이걸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친구 잘 사귀어라. 쌩날라리들 친구로 사귀면 너 쌩날라리 되기 쉽고 똑바른 놈 친구로 사귀면 너 똑바로 되기 쉽다. 어릴 때 내가 이렇게 배웠단다.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뻥깐 거였어.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 제대로 모르셨던 거였어. 근묵자는 흙이요. 근주자는 적이다. 자, 한번 해보자. 공자는 인을 말했어. 공자가 말한 인은 누구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야?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해서 넘쳐나가는 사랑이지. 이걸 깐 게 누구라고? 묵자야. 묵자는 내 가족 남의 가족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래. 묵자가 있고 공자가 있어. 이쪽에 있는 친구가 누가 있었냐면 양주란 사람이 있었단다. 못 들어봤지? 소주, 양주. 그때 양주인데 양주란 분이 있었어. 양주? 정말 재밌는 사람이야. 양주는 이렇게 말했던 친구야. 남을 사랑한다고? 치라고 자빠졌네.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 하나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면 각각이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면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남을 사랑해 웃기지 말아라. 너나 똑바로 사랑해라. 진정한 사랑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던 친구가 양주야. 그래서 양주의 사랑을 이기적 사랑이라 그래. 양주의 명언이 이거야. 내 머리털 하나 뽑아서 이 머리털 하나 뽑아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난 머리털 하나 까딱거리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친구가 양주인데 정말 싸가지가 없는 친구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묵자가 말하는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야. 공자는 가족에서 시작해서 확산되는 사랑이야. 되나? 양주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야? 이기적인 사랑이야. 아하. 훗날 맹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근묵자는 흙이요. 근주자는 적이다. 이거 아주 은유적이야. 근묵자. 그때 묵이 누굴까? 묵적을 말하는 거란다. 묵적 가까이 가지 말아라. 사상적으로 비틀어진다. 근주자. 주가 누굴까? 양주를 말하는 거란다. 양주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런 이기적인 사람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 묵자가 말하는 사람은 비현실적이고 모든 사람은 동시에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주가 말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사람은 가족에서 출발하면서 확산시켜 나가는 사람이다. 이게 맹자가 공자를 나중에 옹호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돌아가서 공자가 효제를 말하자 누가 공자를 까더라고? 묵자가 공자를 깐다. 이런 정도의 맥락은 기억해둬라. 세 번째. 공자께서도 사랑의 출발이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제 남한테로 점점 확산돼 가야 되는데 그럼 남한테는 어떻게 주는 게 사랑이냐? 내 생각에 2500년 지난 지금도 공자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면 여기선 새겨야 돼. 난 너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써먹으면 좋겠어. 공자가 말하길 남을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래. 남을 사랑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걸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래. 남이 나한테 이러면 싫을 것 같아. 그걸 남한테 하지 않는 거래. 남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 내가 바라는 걸 남에게 주려고 애쓰는 거래.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걸 남에게 주려고 애쓰는 것. 이게 남에 대한 사랑이래. 남을 사랑하는 건 세 번째. 내 이기심으로 남을 이용하지 않는 거래. 다시 해볼까? 남을 사랑하는 건 내가 싫은 걸 남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걸 남에게 주려고 애쓰고 이기심으로 남을 이용하지 않는 거라는 거야. 요새 말로 말하면 남을 사랑하는 건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야.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야. 누구한테 비춰봐서 나에게 비춰봐서
좋은 건 주려고 애쓰고 나에게 비추어서 나쁜 건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비춰서 남에게 대해주는 것이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비춰서 남에게 배려하는 것이다.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축이 급인. 또 나오네. 기가 누구야? 자기야. 이는 누구야? 타인이야. 축이 누구한테 비추어서 자기에게 비추어서 그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타인에게까지 간다. 나에게 비춰서 남에게 대해준다는 거야. 되나? 되나? 입대. 내가 싫은 건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 태도를 그걸 한 글자로 서. 들어봤나? 내가 바라는 건 남에게 주려고 애쓰는 건 뭐야? 충. 그래서 남에게 배려하는 걸 공전 두 글자로 뭐라고도 써? 충서라고도 썼던 거란다. 이해가 되겠어? 고개 들어봐. 정리. 고개 들어봐. 공자 몇 가지? 나봐봐. 몇 가지? 세 가지라니. 지금 번호가 4번까지 나오는데 무슨 얘기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다시. 내가 지금 머리 전에 내가 제목 좀 볼게. 첫 번째 공자의 포부 읊어봐. 이상사회 건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정명사회 건설하는 것이다. 세상이 병드는 원인이 뭐냐? 개개인의 도덕성이 대책은 뭐냐? 개개인의 도덕성을 회복하자. 이걸 한 글자로 인. 이걸 위한 정치가 덕치다. 네 번째 인의 뜻이 뭐냐? 인의 뜻의 핵심은 뭐더라? 사랑이다. 공자가 말한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 효제. 그러자 누가 공자를 까더라? 묵자가 공자를 까더라. 세 번째, 가족에서 출발한 사랑이 남한테로 확산되는데 남한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 배려하는 거다. 누구한테 비추어서? 자신에게 비추어서 남에게 배려한다. 네 글자로 기, 중얼중얼 해봐. 기, 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좋아. 문제 하나 봐보자. 연습 문제로 가면 공자 문제 내가 어디다 넣었는데 6번 7번 15페이지에 6번 7번 두 개 풀어보세요. 나 담배 한 대 꼬시고 올 테니까 풀고 조금만 쉬자.